오늘도 어제 읽었던 괴담에 이어서 지금 영어화 진행 중인 괴담 웹소설 긴키즈방의 어느 장소에 관하여 작품을 읽어볼게요. 이번에 읽을 일곱 번째 괴담, 일곱 번째 이야기는 독자로부터 온 편지. 잡지사나 이런데 독자들이 보통 편지 이런 거 많이 보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시작하는 이야기. 독자로부터 온 편지 1. 월간 B 편집부 앞. 갑작스러운 편지를 보내서 죄송합니다. 저는 도토리에 살고 있는 대학생 B라고 합니다. 사실 도움을 받고 싶어서 연락을 드립니다. 이상한 남자가 절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B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서 편집부라면 무언가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조금 길어질지도 모르지만 끝까지 읽어주시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올해 8월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 여름방학 때 저와 제 남자친구 그리고 공통의 남자친구 이렇게 셋이서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어차피 이왕 가는 김에 목적지를 심령 스팟으로 가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B 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잡지에도 가끔 소개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밤에 가는 건 아무래도 무섭다 싶어서 낮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 근처에는 유령 단지? 맨션? 이라던가 유령 저택 같은 게 많다고 들었는데 낮에는 생각보다 사람이 많아서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자살로 유명한 오호동에 가기도 했고 유령 저택을 밖에서 엿보면서 부적을 찾아보기도 했지만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산을 하나 넘어간 B에도 유명한 자살 명소인 댐이 있어서 거기도 가보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차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차는 딱 산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은 남자친구가 하고 있었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차 한 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도로는 2차선이었지만 도로 폭이 그리 넓지 않아서 차가 교차할 때 속도를 줄였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마주오는 차를 보고 있었는데 운전하던 남자가 이쪽을 향해 무언가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연히 소리는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운전 중인 남자친구가 아닌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것이 신경 쓰였습니다. 결국 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차에서 내려서 둘러보는 건 너무 무서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댐 근처의 국도를 따라 운전하며 차 안에서 댐을 보면서 돌아왔습니다. 도토리에 도착했을 땐 이미 심야였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다음날 저는 다른 친구들과 대학 근처의 가게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가게는 여러 음식점들이 모여있는 거리에 있었고 밤이 되면 대학생들이나 퇴근한 직장인들로 인해 거리가 꽤 붐비는 곳이었습니다. 밤 9시쯤에 장소를 옮기자는 얘기가 나와서 가게 앞에서 다음엔 어디 갈까? 하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대화에 끼어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라? 누구? 친구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우리가 서 있던 자리에서 조금 떨어진 가게와 가게 사이에 아주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그 골목에서 무표정한 얼굴만 쏙 내밀고 이쪽으로 향해 무언가 중얼거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였어요. 전 너무 무서웠습니다. 곧바로 친구가 확인하러 가졌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구는 그냥 닮은 사람을 착각한 거겠지 라고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한 달 정도 후였을 겁니다. 다시 그 남자를 봤습니다. 그날은 저녁 무렵 대학 수업을 마치고 혼자 사는 원룸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가려던 순간 옆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집 사람 지금부터 외출하는 건가 싶어서 인사하려고 고개를 돌렸는데 순간 남자의 얼굴이 스르륵 나왔습니다. 얼굴만 내밀고 이쪽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또 그 남자였습니다. 나에게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너무 무서워서 곧바로 문을 닫고 잠갔습니다. 그날 밤 친구를 집에 불러서 함께 잤습니다. 제가 사는 집은 여성 전용 맨션입니다. 옆집에는 제가 이사 왔을 때부터 여성 혼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그 시간에 옆집 여성은 친구랑 함께 있었다고 해서 저의 착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수업 중간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갔습니다. 쉬는 시간에 화장실이 붐비지만 영구동 화장실은 항상 한산해서 자주 이용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모든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는 3개의 칸이 있고 저는 가장 안쪽 칸으로 들어갔습니다. 볼일을 마치고 문을 열었을 때 옆 칸이 닫혀 있는 걸 봤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도 듣지 못했는데 무척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둘러 그 앞을 지나가려던 순간 문 앞에서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얼굴이 스르륵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표정했던 그 얼굴이 천천히 크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또 와주세요. 제가 그 칸 앞을 지나 달려갈 때 비명을 질렀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지만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 남자를 직접 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속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밤의 산길을 오르고 있습니다. 울창한 나무들이 빽빽히 서 있고 달빛도 거의 닿지 않습니다. 저는 산길에 놓인 오래된 돌계단을 계속 올라갑니다. 계단 양옆에는 돌 등롱이 띄엄띄엄 서 있지만 대부분 쓰러져 있습니다. 계단 끝에는 기울어진 토리가 서 있습니다. 그 남자는 토리 아래에서 절 기다리고 있습니다. 커다란 입을 벌린 채로. 무서운 건 제가 꿈속에서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꿈에서 깬 이후에도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저주에 걸린 걸까요? 저 남자는 대체 무엇일까요? 도와주세요. 말미에 편집부의 수기로 추정되는 메모. 2004년 10월 5일 편집부에 도착했으나 보낸 사람의 연락처 불명으로 취재 불가, 게재 보류. 라는 게 7번째 이야기였어요. 여기서 조금 설명을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 꿈속에서 봤던 산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려고 하거든. 여기서 뭐 돌계단 올라가고 하는데 이제 여기 계단 양쪽에는 돌 등롱? 이시토로? 라고 읽는 것 같은데 여튼 이거는 그 일본의 신사 같은 데 가면은 신사나 뭐 이렇게 사찰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돌로 만든 등불 같은 게 있어요. 좀 큰 거? 그래서 보통은 약간 불을 킨다는 그런 기능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해놓는 건 아니고 약간 장식으로 해놓거나 아니면 좀 약간 신성한 의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석등이라고 보면 되거든. 그리고 뭐 토리도 어제 나왔었지만 토리도 이제 일본 신사에 있는 그 문이죠. 신사 앞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빨간색 기둥, 나무 기둥으로 돼 있는 그런 입구인데 문이라기에는 뭐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게 아니니까 정확히 문은 아니긴 한데 여튼 신사에 있는 구조물이고 보통 약간 빨간색이 이제 재앙을 막는다? 뭐 신성한 힘을 상징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빨간색 토리가 많아요. 유령이 나한테 물리적인 데미지를 줄 수 있다면 나 또한 유령에게 물리 데미지를 줄 수 있다. 그치? 이 화자가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화장실에서 아저씨가 싱글벙글 웃고 있을 때
화장실 문을 얼굴에다 냅다 닫아버렸으면 물리 데미지를 충분히 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치, 유령만 데미지 줄 수 있는 건 공평하지 않지. 독자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벌써? 중요 에피소드죠. 8번째 이야기는 긴키 지방의 어떤 장소에 대해 2번입니다. 핵심 스토리니까 잘 들으라고. 오자와 군과 만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그에게서 메일이 왔다. 별책 B건으로 상담드릴 게 있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 미팅할 수 있을까요? 이번엔 업무 관련 이야기입니다. 마침 며칠 후 근처에서 다른 미팅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회사가 있는 진보초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가게 앞에서 만나 각자 주문을 했다. 그는 카페라떼, 나는 블랙커피. 그는 갑자기 몇 장의 기사 프린트를 꺼내더니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내가 글을 읽는 동안 그는 참을성 없는 듯 몇 번이나 날 힐끗힐끗 쳐다보았다. 사실 이번 별책에 기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경위를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내가 글을 다 읽어갈 즈음 그는 거의 동시에 이야기를 시작했다. 잠깐 이야기하자면 여기서 오자와 군이 시킨 음료랑 내가 시킨 음료를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는 지난번 만남 이후에도 회사 자료실에 틀어박혀 오래된 자료들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엄청난 양의 백넘버 자료들은 제대로 정리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과월호 이전 잡지들을 읽고 있었다는 거죠. 발행 연도 순으로 정리된 것도 아니었고 중간중간 빠진 호도 많았다. 게다가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취재자료, 독자들의 편지까지 섞여있어 말 그대로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처음에는 연도별로 정리하며 읽어나가려고 했지만 중간에 포기했다. 어차피 전부 읽어야 한다면 차례대로 볼 필요 없이 그때그때 눈에 띄는 기사만 메모해두고 나중에 정리하면 되겠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그는 특별한 패턴을 발견했다고 한다. 현재 일본에는 크고 작은 500개 이상의 심령 스팟, 심령 스팟이라고 하면 흉가, 폐가, 공동묘지 이런 거죠. 등이 존재한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잡지나 미디어에서 다뤄질 정도로 유명한 곳은 그렇게 많지 않다. 대표적인 곳이라면 다마 영원이나 이코마 터널 정도가 있다. 물론 홋카이도나 오키나와 같은 곳에도 유명한 심령 스팟이 있지만 잡지 제작자 입장에선 취재 비용, 여비나 체류비 등이 많이 드는 장소를 피하고 싶어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결국 취재 대상이 되는 곳은 오사카, 도쿄, 후쿠오카처럼 편집부와 관계 있는 외부 필진이 먼 길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장소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심령 스팟에 얽힌 괴담이 많을수록 그 장소를 찾는 사람도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즉, 단순한 흥미로 키모다메시를 하기 쉬운 위치에 있는 장소들이 자연스럽게 유명해진다는 것이다. 키모다메시를 설명해주고 싶은데 담력체험 맞아 그 단어가 생각 안 났어. 결국 이제 담력체험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장소들이 자연스럽게 유명해진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심령 스팟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그조차 백넘버 10권 정도만 읽었을 뿐인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유명한 장소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그냥 또 나왔네? 정도로 생각했어요. 어릴 때 부모님이 그 근처 캠핑장에 데려가 주신 적이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 신경이 쓰였을지도 모르겠네요. 그가 언급한 곳은 긴키 지방의 산으로 둘러싸인 한 지역에 있는 터널, 댐, 폐허로 오컬트계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심령 스팟이었다. 나도 그곳에 대해 알고 있었다. 게다가 3km 안에 3개의 심령 스팟이 몰려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한때 오컬트 붐이 일었을 당시에는 하룻밤에 한꺼번에 돌기 같은 담력 체험 기획이 자주 열리기도 했었다. 그래서인지
그 이름을 들으니 왠지 모를 향수를 느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읽었던 그 여자 사람이 아저씨를 보는 그 담력 체험하고 나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세 군데를 한꺼번에 도는 관광 코스화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거기들은 어디까지나 심령 스팟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전형적인 괴담들로 채워진 장소였다. 예를 들면 터널 안에서 특정한 행동을 하면 잘린 머리가 나타난다거나, 댐은 자살 명소로 알려져 있어서 자살한 사람들의 영혼이 떠돌고 있다던가, 폐허에는 지하실에서 여성의 원혼이 나타난다거나, 그야말로 흔해 빠진 이야기들이었다. 최근에는 담력 체험 장소로 자리 잡긴 했지만 오히려 너무 익숙한 장소가 되어버려 미디어에서 일부러 다룰 만한 가치도 없는 한물간 심령 스팟이라는 인상이 강했다. 세대가 다른 그 역시 비슷한 인상을 받았던 것 같다. 그는 이런 익숙한 괴담들이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것에 살짝 질려가며 글을 읽었다고 한다. 세대가 다른 그라고 하면은 이제 이 작가 세스지랑 이 오자와였나? 이 사람은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사이예요. 지금 쓰고 있는 세스지라는 작가가 대선배지. 그런데 여러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 세 개의 심령 스팟이 같은 원인으로 생겨난 게 아닐까? 그러면서 그는 내 손에 들린 프린트물을 가리켰다. 실록, 나라현 실종 소녀의 사건의 새로운 사실이, 임관학교 집단 히스테리 사건의 진상, 수상한 댓글. 이 세 개의 기사는 각기 다른 시기에 작성된 기사예요. 하지만 수많은 다른 기사들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지명이 머릿속에 남아있었어요. 맞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B일 때의 장소들이죠. 하지만 이 세 이야기는 심령 스팟을 주제로 다룬 괴담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야기의 배경이 우연히 그곳이었을 뿐이다? 라는 느낌이죠. 특히 임관학교 집단 히스테리 사건의 경우 그 시절에는 그 장소가 폐허도 아니었고 심령 스팟으로 불렸는지도 애매한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B라는 지명이 등장하고 산이라는 키워드가 언급되고 있어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 지역의 다른 심령 스팟 괴담들은 죄다 진부한 이야기들이었다. 하지만 이 세 개의 기사만은 무언가 의미심장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 기묘한 연결고리가 그의 뇌리에 강하게 남았던 것이다. 한번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니까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과거 기사를 읽는 건 중단하고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우선 수상한 댓글에 등장하는 토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웹 지도에서 찾아봤어요. 스트리트뷰로 확인해보니 확실히 낡아서 부서진 토리와 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댐 호수 동쪽에 위치하고 있더군요. 이걸 보고 저는 이 괴담들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산이 댐, 폐허, 터널을 둘러싼 산맥 중에서도 동쪽 산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혹시 이 B 산에 관련된 다른 이야기들이 없는지도 찾아봤어요.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인터넷에서 찾은 기사와 게시물들을 인쇄해 내밀었다. 그가 B, 산, 괴담, 무서운 이야기, 심령 이런 키워드들을 조합해 검색해서 찾아냈다는 내용이었다. 그 글들을 읽은 나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 유튜버의 방송사고, 괴담과는 관련 없는 이상한 사람의 목격담, 심지어 살인사건의 의혹까지. 그런데 그게 전부 산과 관련이 있어요. 여기까지 오니 이젠 나도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잠시 멍하니 있을 때 그가 다시 2장의 종이를 내밀었다. 한 종은 봉투에 담긴 편지, 또 한 장은 백넘버 기사 인쇄물이었다. 내가 다 읽기를 기다린 후 그는 말을 이었다.
백넘버를 조사하는 것과 동시에 취재 자료도 조금씩 찾아봤어요. 처음엔 그냥 가볍게 읽고 넘겼는데 B와 산이 관련되어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봤어요. 이 편지에도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산이 등장하죠. 여기서 한 가지 이상했던 점이 있어요. 이 편지를 쓴 여성은 원래 서쪽에 위치한 심령 스팟들에서 산을 넘어 댐 쪽으로 이동했다는 점이에요. 산을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서쪽에 있는 심령 스팟 3곳은 산 서쪽에 해당하죠. 산맥은 남북 방향으로 이어져 있으니 남쪽과 북쪽을 제외하면 동쪽에도 심령 스팟이 있어야 합니다. 즉 댐과 폐허, 터널 이외에도 이 산을 중심으로 심령 스팟이 점재해 있는 게 아닐까요? 실제로 아까 보여드린 그 이상한 사람 정보 게시글 2개도 동쪽 지역에서 나온 거고, 지금 보여드린 새하얀씨 마시로상 어제 읽었죠? 역시 지금은 유령 맨션이라고 불리는 동쪽의 장소와 관련이 있죠. 그가 웹지도 위에서 심령 스팟들이 위치한 곳에 핀을 찍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며 말했다. 그가 말하는 것처럼 나도 산 동쪽에 심령 스팟이 몇 군데 존재한다는 건 알고 있었다. 유령 맨션이라 불리는 폐건물이나 지역 주민들이 귀신의 집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폐허. 하지만 이런 것들은 서쪽의 3곳에 비해서는 인지도가 훨씬 낮았고 과거 월간 B 같은 마이너한 잡지에 가끔 소개될 뿐이었다. 또한 이 산은 도 경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서쪽의 3곳과 동쪽의 2곳을 하나의 심령 스팟 군으로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설명을 듣고 보니 이 5곳은 산을 중심으로 연결된 하나의 구역이라고 볼 수 있었다. 내 설명을 들은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유령이나 귀신에게 인간이 정한 행정구역 같은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겠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듣고 더 확신이 들었어요. 이번 별책 특집에서는 이 일대의 심령 스팟들이 산에서 비롯되었다는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백넘버 기사와 취재 자료들을 전부 모아서 관련 있는 이야기들을 정리해볼 거예요. 아무도 몰랐던 새로운 시각을 독자들한테 제시할 수 있다면 편집자로서 이보다 기쁜 일은 없으니까요. 그의 열정에 감탄하는 한편 난 어딘가 모르게 위험한 느낌도 들었다.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기고는 이 지역과 관련된 이야기를 써주셨으면 합니다. 형식은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분량도 자유입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수집할 자료들을 함께 검토해주시거나 기존에 작업했던 이야기 중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주시면 좋겠어요. 혹시 알고 계신 지인 중에 관련 정보를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사해주시는 것도 부탁드립니다. 그 과정을 걸쳐서 새롭게 밝혀진 내용을 바탕으로 원고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가 제시한 원고료는 그 노력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그의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 호러 애호가로서의 나 자신의 호기심이 이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게 했다. 결국 나는 공식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맡기로 결정했다. 저는 계속해서 자료실에서 관련 기록을 찾아볼게요. 그런데 현재까지 기사들을 보면 서쪽에 비해 동쪽 지역의 심령 이야기들은 현저히 적은 편이더라고요. 일단 지금 유일하게 동쪽을 다룬 이야기는 새하얀씨 마시로상인데 이건 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동쪽 지역을 다룬 이야기들은 주제와 관련 없이 전부 수집해볼 생각입니다. 또 산해에 관련된 전설이나 산속에 있는 신사에 대한 이야기들도 조사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해서 나는 B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연락해야 할 한 사람을 떠올렸다. 까지가 8번째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인 이야기 내용이 우리가 어제 읽었던 첫 번째부터 6번째 이야기까지 나오는 내용들이 많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은 산의 서쪽에서 일어났고
어떠한 사건들은 동쪽에서 일어났다고 설명을 해주는데 모 월간지 2009년 8월호 독자 투고란. 글쎄 한국 팔척귀신이랑 일본의 하샤크 사마가 같은 개념인지 잘 모르겠어. 아마 일본에서 들어온 괴담일 것 같은데 그 엄청나게 키가 큰 여자? 요괴? 귀신? 이야기죠. 일본어로는 하샤크 사마라고 하거든. 우리 동네에서는 팔척귀신이 아니라 점프 여자가 출몰해요. 입이 찢어질 정도로 웃고 있는 여자가 엄청나게 높은 곳까지 점프해서 2층 창문이나 맨션 발코니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엿보는 건 어린이가 있는 집뿐이고 제 같은 반 친구도 그 여자가 창문으로 들여다봤다고 해요. 편집부 조사팀 여러분 꼭 한번 조사해주세요. 삐 지역의 14살 마짱. 약간 하샤크 사마가 팔척귀신이 일본에서는 그냥 약간 좀 일본에선 되게 유명한 괴담이어가지고 약간 다들 알고 있고 요즘은 하샤크 사마를 모해화한 막 공포 만화 이런 것도 가끔 보이잖아요. 그럴 정도로 메이저한 귀신인데 여기서는 점프 여자가 나온다고 하네요. 다음 이야기 읽어줄게요. 2015년 2월호에 게재된 단편 임대물건. 후쿠오카의 고쿠라라는 지역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여성 A의 이야기. 저는 태어나고 자란 곳이 도쿄라서 지방에 대한 동경이 컸어요. 프리랜서가 된 것도 거주하는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일할 수 있다는 점이 제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최근 아이턴 붐에도 영향을 받아 A씨는 반년 전 대기업 광고 대행사에서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전향했다. 큰 결심을 했네. 아이턴이 뭔지 잠깐 설명을 하고 싶은데 아이턴 붐이라는 거는 이제 도시 출신의 사람이 이제 지방으로 이주하는 그런 트렌드? 그런 붐을 말해요. 집은 퇴사하기 전부터 쭉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있었어요. 요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빈집을 리노베이션해서 이주하는 1인 가구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프로그램 이런 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는 세련되게 개조한 곳도 많아서 밤마다 인터넷을 뒤지면서 이주 후의 생활을 상상해보곤 했어요. 거의 취미처럼 된 거죠. 원래 A씨가 이주를 고려했던 곳은 지금 사는 고쿠라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다고 한다. 긴키 지방에 있는 B라는 지역인데 예전부터 내려온 주택가 안에 몇 채의 빈집을 리노베이션해서 임대 물건으로 내놓은 곳이었어요. 이주한다고 해도 주변 집들과 수백 미터씩 떨어져 있는 완전한 시골 마을로 가고 싶은 건 아니었다. A씨에게 중요한 건 맑은 공기와 도쿄 같은 혼잡한 소음에서 벗어나는 것 뿐이었고 그 점에서 보면 그 지역은 이상적인 분위기에 가까웠다. 그렇게 지역을 어느 정도 결정한 후 A씨는 그곳에서 어떤 임대 물건들이 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저는 항상 지역명과 리노베이션, 임대, 단독주택 같은 키워드로 이미지 검색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검색 결과에서 한눈에 내부 사진, 외부 사진, 평면도 같은 것들이 쭉 나열되거든요. 여러 사이트를 클릭해서 마음에 드는 집의 평면도를 찾아가는 것보다 비주얼 정보를 먼저 보고 관심 있는 물건을 추려내는 방식이 더 편했어요. 그날도 혼자 사는 집으로 퇴근한 A씨는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B 지역의 리노베이션 임대 물건을 검색하고 있었다. 그날 어떤 키워드로 검색했는지 확실히 기억나진 않지만 아마 평소처럼 B랑 임대 이런 단어를 쳤을 거예요. 검색 결과에는 집 외관 사진, 평면도 등이 쭉 나열돼 있었는데 그 중에 어딘가 이상한 이미지가 하나 떠 있었다. 사진이 작아서 잘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터치해서 원본 페이지로 이동해봤어요. 그것은 어둠 속에서 한 여성이 서 있는 사진이었다.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너무 어두워서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폐허가 된 다다미 방 같은 한가운데서 붉은 코트 같은 옷을 입고 길고 헝클어뜨린 머리를 늘어뜨린 채 가만히 서 있는 여성이 찍혀 있었어요.
굉장히 불길한 느낌이 들었죠. 그 이미지 위에는 깨진 글자가 한 줄 정도 적혀 있었지만 그 외에는 아무런 링크도 다른 정보도 없었다. 마치 이 이미지를 올리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페이지 같았다. 아, 밤에 기분 나쁜 걸 봐버렸네. 그렇게 생각하긴 했지만 딱히 신경 쓰지 않고 다시 검색 목록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집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10분 정도 스크롤하면서 검색에 집중하던 중 그것이 눈에 들어왔다. 처음엔 아까 이미지가 또 뜬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생각하기도 전에 에이스의 손은 이미지를 터치하고 있었다. 장소는 아마 같아요. 마찬가지로 폐허가 된 다다미 방. 여자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그 여자가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린 자세였어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미지 위에는 깨진 글자로 된 텍스트가 조금 적혀 있었지만 이번엔 글자의 길이가 전보다 조금 길었다. 길이가 달랐다는 건 적어도 깨지기 전엔 다른 문장이 적혀 있었다는 거겠죠? 이걸 올린 사람은 이 사진을 보는 사람에게 뭔가를 전하려 했을 테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욱 소름이 끼쳤어요. 기분이 나빠진 A씨는 그날은 더 이상 집을 찾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어쩐지 인터넷으로 이미지 검색을 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다. 그로부터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미 그런 일은 다 잊고 있었을 때니까 아마 한 달 정도 지났을지도 몰라요. 그날 회사에서 상사가 부탁한 서류를 복사하고 있었어요. 복사가 끝날 때까지 몇십 초 동안 계속해서 똑같은 회의 자료가 토에네드 출력되는 걸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근데 순간적으로 이상한 인쇄물이 보였다. A씨는 다급하게 복사를 멈추고 이미 출력된 종이들을 위에서 몇 장 넘겨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다. 복사본이라 흑백이었지만 그건 분명 그 여자의 사진이었어요. 두 팔을 들고 방 안에 서 있는 그 이미지가 그대로 출력되어 있었죠. 하지만 종이 한가득 인쇄된 게 아니라 위쪽이 공백이었어요. 그 공백 부분에 손으로 꾹꾹 눌러 쓴 듯한 각진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발견해줘서 고마워. 약간 이런 맥락이에요. A씨는 순간적으로 패닉 상태에 빠졌지만 급하게 종이를 구겨서 주머니에 넣고 일단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업무를 마쳤다고 한다. 그날 일이 끝나고 A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A씨가 사는 아파트에 와달라고 했다. 혼자 있는 게 무서웠고 그 종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질 않았거든요. A씨는 친구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설명했고 친구가 구겨진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치는 모습을 떨리는 눈으로 지켜봤다. 출력된 건 낯익은 그 여자의 사진이었다. 하지만 다시 천천히 살펴보니 여자의 뒤쪽 배경이 어딘가 이상했다. 친구는 한동안 그 종이를 들고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너무 조용해서 왜 그래? 라고 물어보자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 이거 너네 본 거 아니야? 그건 제가 어릴 때 살던 본가의 제 방이었어요. 친구는 초등학생 때부터 자주 제 집에 놀러 왔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제 책상의 실루엣이랑 벽에 걸린 시계를 보고 알아본 것 같아요. 이거 너네 집 맞잖아 라고 말하는 순간 저도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현재 A씨가 살고 있는 후쿠오카의 고쿠라에 있는 집은 이전처럼 이미지 검색으로 찾은 것이 아니라 부동산 사이트에서 직접 보고 계약한 곳이었다고 한다. 분명 그 B 지역에 리노베이션 된 집을 찾고 있었는데 화자가 살던 어릴 때 집
광풍경이 나왔다는 건 꽤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언니 개인적 해석인데 이 전에 읽었던 이야기가 그 엄청 짧은 단편 독자가 이제 보낸 글이었잖아요. 그거랑 약간 이어지게 생각하면은 그 점프 여자라는 괴담이 나왔잖아. B 지역에는 점프 여자의 괴담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혹시 두 팔을 들고 있는 이미지는 점프하고 있는 장면의 그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좀 들어. 그리고 초등학교 때 어릴 때 살던 본가의 방이면 어린 시절에 화자를 보고 있었던 점프 여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언니는 생각하고 있어. 약간 이어지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번에 읽어줄 이야기는 11번째 이야기죠. 이거는 인터넷 수집 정보 2인데 1은 저번에 단편적인 이야기가 여러 개 있었던 그거였죠. 요거는 조금 사전 정보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출처가 인터넷 게시판 샤레니 나라나이 고아이 하나시 마토메 블로그에서 라고 써있는데 인터넷 게시판에 이 샤레코아라고 하는 그런 일본 커뮤니티가 있어요. 약간 그 스레드식으로 옛날에는 그런 사이트가 많았잖아. 요즘은 거의 없지만 약간 이렇게 이름 이제 익명으로 무언가 투고되는데 아이디가 이렇게 랜덤으로 생성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계속 댓글로 글을 쭉 이어나가는 그런 사이트? 여튼 스레드를 이제 스레드 같은 거를 마토메 블로그라고 해서 이제 정리해놓는 그런 블로그가 있어요. 그런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정리한 블로그에서 발췌했다는 내용입니다. 약간 괴담 공유하는 그런 스레드? 약간 공포 게시판? 커뮤니티?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기묘한 블로그 이야기로 생각나서 적는다. 익숙하지 않아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미안해. 스레드식 말투는 어떻게 쓸까? 뭐뭐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읽어볼까? 기묘한 블로그 이야기로 생각난 게 있어서 적는다. 익숙치 않아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미리 미안해. 아마 5년 전쯤 이 일인데 지금도 가끔 그 블로그 운영자는 어떻게 됐을까 하고 떠올릴 때가 있다. 나는 20살 때부터 계속 바이크를 좋아해서 당시엔 인터넷에서 같은 바이크 타는 사람들의 개인 블로그를 자주 찾아 읽곤 했다. 그 블로그에 어떻게 처음 들어가게 됐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내가 타던 것과 같은 스즈키 모델을 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관련 정보를 찾다가 발견한 것 같았다. 확실치는 않지만 이거는 일본에서 서비스하던 블로그 사이트예요. 블로그였던 것 같다. 딱 흔한 그 취미로 운영하는 아저씨 블로그 같은 느낌이었고 좋아요나 뭐 댓글도 거의 없는 그냥 자기만족용 블로그처럼 보였다. 그런데 게시물이 엄청 많았다. 아마 일기처럼 오랫동안 계속 운영해온 블로그였던 것 같다. 블로그 내용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바이크 개조나 유지보수 관련 글과 뭐 주말에 투어링 갔다 온 장거리 바이크 여행 다녀온 후기가 반반 정도 섞여 있었다. 특히 바이크 관련 정보가 꽤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난 댓글은 달지 않았지만 꾸준히 체크하고 있었다. 그 블로그의 여행 후기 부분은 별다른 특징 없는 그냥 흔한 여행기였다. 예를 들면 비와코, 일본의 호수 이름이에요. 비와코를 배경으로 찍은 바이크 사진 이라던가 어떤 서비스 에리어, 그러니까 한국어로 말하면 휴게소죠? 휴게소에서 먹은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맛있었다. 이런 별거 없는 일상적인 내용이었다. 근데 그 아저씨의 블로그가 갑자기 이상해진 거다.
그날 난 평소처럼 즐겨찾기에서 블로그를 열었는데 과거 게시물이 전부 사라져 있었다. 3일 전까지만 해도 평소처럼 글을 올리고 있었는데 프로필란의 정보도 전부 삭제되어 있었고 원래 프로필로 사진으로 올려둔 바이크 사진조차 새까만 이미지로 바뀌어 있었다. 마치 블로그 속의 내용만 야반도주 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 순간 혹시 다른 블로그를 잘못 클릭한 게 아닐까? 하고 착각할 정도로 완전히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딱 하나 남아있던 블로그 제목만큼은 내가 아는 그 아저씨의 블로그 그대로였다. 그런 텅 빈 블로그에 원래라면 여러 글들이 정렬되어 있어야 할 자리에 단 하나의 글이 업로드되어 있었다. 제목은 아 라는 한 글자뿐. 히라가나의 첫 번째 글자죠. 아. 그 아저씨는 몇 월 며칠 고치 투어링 아니면 타이어 유지 보수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투박한 제목이 엄청나게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다. 그 게시물 잠겨 있었다. 즉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글을 읽어볼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블로그의 애독자였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아저씨에게 일방적으로 내적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다. 혹시 이 글 안에 모든 이유가 적혀 있는 게 아닐까? 너무 궁금해서 비밀번호를 찾아보기로 했다. 하지만 블로그 어디에도 비밀번호는 없었다. 아니, 애초에 모든 글이 삭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찾을 만한 곳조차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결국 포기 반 장난 반으로 적당히 비밀번호를 입력해보기 시작했다. 블로그 제목, 아저씨가 타던 바이크 모델명, 그리고 0000 같은 흔한 숫자 조합도 넣어봤지만 전부 실패. 이것까지 안 되면 그냥 포기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마지막으로 4자리 숫자를 입력했다. 그건 아저씨의 생일이었다. 왜 내가 아저씨 생일까지 기억하고 있냐면 나랑 생일이 똑같았기 때문이지. 블로그를 읽기 시작할 무렵에 프로필란을 보고 강한 인상을 받아서 그냥 우연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게 정답이었다. 순간 갑자기 텐션이 올라갔던 걸 지금도 기억한다. 아 라는 제목의 그 글에는 글자는 단 한 줄도 없고 여러 장의 사진만 올라와 있었다. 첫 번째 사진은 도로변 휴게소를 찍은 사진. 그 사진 속에도 아저씨의 바이크가 함께 찍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아저씨가 직접 촬영한 게 분명했다. 처음엔 이 블로그 해킹이라도 당한 건가? 라고 생각했지만 이 시점에서 아저씨가 직접 올린 글이라는 걸 확신했다. 다음 사진은 아마도 댐 사진이었다. 댐 호수를 배경으로 댐이라고 적힌 표지판과 바이크가 함께 찍혀 있었다. 아마 그 아저씨는 투어링 후기용 사진을 찍고 있었던 것 같다. 그 다음 사진은 산기슭에 있는 허름한 토리의 사진이었다. 토리 너머로 산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찍혀 있었다. 그 다음부터 사진들이 이상해서 아마 그 계단을 올라가는 도중에 찍힌 사진들이 여러 장 계속 이어졌다. 바로 위를 바라본 채로 하늘이 찍혀 있거나 옆으로 돌아서 산속 숲이 찍혀 있거나 계단 위쪽이 찍혀 있거나 무언가를 찍으려고 했다기보단 그냥 대충 셔터를 누르면서 계단을 올라간 것 같은 사진들이었다. 그렇게 의미불명의 사진들이 끝나자 이번엔 신사 본전? 이제 신을 모시는 건물 말하는 거예요. 신사 본전의 일부가 찍힌 사진이 나왔다. 초점도 안 맞고 흔들려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폐허처럼 지붕이 반쯤 무너져 내린 건물이었다. 문은 닫혀 있어서 안쪽은 보이지 않았다. 그 다음 사진은 사당 사진이었다. 사람 키 정도 높이에 여닫이 문이 달려있고 위쪽에는 작은 지붕이 있는 형태였다. 하지만 이 사진도 카메라를 기울여 대충 찍은 듯한 이상한 구도였다.
앞에 신사 건물과 비교하면 당연히 크기는 훨씬 작았지만 마찬가지로 완전히 낡아 있었고 문은 닫혀 있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인데 같은 사당의 사진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문이 열려 있었다. 보통 이런 사당 안에는 무언가가 이제 제사 지내는 것처럼 놓여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었고 대신 엄청나게 많은 인형들이 사당 안에 가득 차 있었다. 리카짱 인형, 프랑스 인형, 일본 전통 인형, 미소녀 피규어까지. 종류도 크기도 그리고 아마 만들어진 시대도 다 다른 여자아이 인형들이 천장까지 꽉 찰 정도로 사당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 다음이 마지막 사진이었다. 그 사당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남자를 뒤에서 찍은 사진. 여기서 게시물은 끝났다. 나는 그 글을 다 읽고 나서 블로그의 메인 페이지로 돌아갔다. 그 순간 막 업로드된 것 같은 새로운 글이 하나 떠 있었다. 기사 제목은 망가져버렸습니다. 그 글도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난 열어볼 수 없었다.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났을까? 블로그 자체가 아예 삭제되었다. 이건 완전히 내 직감인데 마지막 사진 속에서 사당을 향해 고개를 숙이던 남자는 아마 블로그 운영자? 그 아저씨 본인이었을 것 같다. 뭔가 바이커 같은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게 만약 맞다면 사진 찍은 사람은 누구였을까? 아저씨, 무사히 있어줘. 꽤 기분 나쁘죠? 아저씨가 불쌍한 거랑은 별개로 리카짱 인형이나 뭐 프랑스 인형, 일본 전통 인형까지는 사실 있을 법해. 그런 거는 왠지 일본 괴담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뭔가 이상한 리카짱 인형, 아니면 무서운 눈이 파란 프랑스 인형, 아니면 막 머리카락이 자라는 일본 전통 인형, 이런 거는 충분히 있을 법하잖아. 근데 미소녀 피규어까지? 오타쿠야? 혹시 미소녀 피규어가 나오기 전부터 일본 전통 인형을 피규어처럼 모으는 그런 오타쿠였을까? 기모이. 아무튼 아저씨는 왜 끌려간 걸까? 신사에. 이전까지 나왔던 이야기에서는 이 신사에 사는 무언가 감을 좋아하는 약간 키모이한 아저씨? 남자? 귀신? 신? 적인 존재는 보통 여자아이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인형이 이렇게 많은 거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얘는 확실히 젊고 어린 귀여운 여자를 좋아하는 이상한 신인데 왜 아저씨를 납치해갔냐고. 납치된 게 아닌가? 뭐였을까? 이 기사도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해. 언니는 좋아합니다. 뭔가 이 형식이 마음에 들어. 실제로 약간 괴담 이런 거 찾아보다 보면 일본에 약간 이런 스레 같은 거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있을 법한 느낌의 글이라서 재밌어. 아마 조금 더 만약에 정말 샤레코아였으면은 막 여기 이제 사람들이 끼어들면서 여기서 코이츠 잡혀간! 와라 그런 거 절대 있었을 거라고. 화자도 위험한 거 아닌? 와라 이런 거 있었을 거라고. 굉장히 친밀감이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요게 오늘 마지막 읽을 내용인데 분량이 엄청나게 길다. 근데 꽤 재밌는 내용이고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일단 이 에피소드의 제목은 인터뷰 녹취록 테이프에 녹음해놓은 그런 거죠. 인터뷰 녹취록 1이고 일단 읽어준 다음에 설명을 해줄까? 읽으면서 설명해줄까? 이야, 정말 오랜만이네요. 마지막으로 본 게 시부야에서 열린 괴담 토크쇼였으니까 실제로 만나서 얘기하는 건 거의 10년 만이 되나요?
주문 뭘로 하시겠어요? 아, 네, 저는 아이스 블랙 커피요. 아, 같은 걸로 괜찮아요? 하하. 이렇게 했으니까 예전에도 둘이서 아이스 커피 마시면서 미팅하던 게 생각나네요. 둘 다 블랙을 마셔서 주문하기도 간단해서 좋다고 했는데.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락인데, 잠깐 언니가 아까 읽어줬던 그 긴키지방 이야기? 긴키지방의 어느 장소에 대해서 2번이었나요? 거기에서 언니가 기억해달라고 한 게 그 사라졌다는 사람이 마시고 있던 음료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사람은 이제 화자인 이 작성자인 세스지상이랑 다른 음료를 시켰었는데, 이 사람은 이전에도 같이 똑같은 아이스 커피를 마셨고 이번에도 똑같은 아이스 커피를 마셨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이제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인터뷰 녹취록이라는 걸 보면 그 아까 읽었던 2번 기사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누구랑 연락해야 될지 생각해냈다 이런 맥락의 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언니가 생각하기로는 그 사람이랑 연락을 해서 인터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추정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뭐 지금은 프리랜서로 겨우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편집자 시절에 인맥 덕분에 일이 들어오긴 해서요. 이젠 뭐 오컬트 계열과는 완전히 멀어졌지만요. 아시잖아요. 그쪽 업계만으론 도저히 밥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뭐 전 원래부터 호러 마니아였던 것도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 편집부에 배정된 거였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예전에 같이 일했던 분한테서 다시 연락받을 수 있다는 건 정말 기쁘네요. 아, 그렇게 너무 격식 차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저 이제 발주하는 입장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업계 경력으로 보면 당신이 저보다 선배잖아요. 그 뒤요? 완전 엉망이었죠. 갑자기 본사에서 휴관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어요. 뭐 전부터 소문이 돌긴 했어요. 편집부 규모도 점점 줄어들어서 마지막엔 편집장 포함해서 3명이 겨우 굴러가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전화로 급히 연락드려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미 준비해두신 원고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편집부가 해체되면서 셋 다 결국 회사를 나와버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휴관된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것도 눈치 보였고요. 마침 저도 프리랜서로 전향할까 고민하던 차였고, 다른 편집부원이었던 오도 제가 퇴사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다른 출판사로 이직을 결정했어요. 오랑은 지금도 가끔 만나서 술 한잔 하곤 해요. 일도 가끔 연결해주고요. 그러고 보니까 당신은 그 두 사람이랑은 끝내 얼굴도 못 봤었죠? 편집장? 아, S 말인가요?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전혀 몰라요. 딱히 친했던 것도 아니고 우리 중에 제일 먼저 퇴사했거든요. 우리한테 아무런 인사도 없이 그냥 나가버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전 별로 S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고? 아, 이건 좀 편집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랑 O는 어디까지나 월간 B를 엔터테인먼트 잡지로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S는 뭐랄까, 보도? 앱 측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물론 오컬트를 즐기려면 리얼리티는 중요하죠. 독자들도 그냥 꾸며낸 얘기보단 진짜 이야기를 기대한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독자들의 가장 큰 욕구는 재미를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재밌게 만들 수만 있다면 현실성이 있는 허구의 이야기도 전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S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S는 기획이나 원고에서도 출처의 신뢰성이나 증거 같은 걸 유난히 따지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귀신이나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제보자가 말한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우리한테 확인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사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취재하려면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모자라죠. 우린 신문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S는 애매한 걸 절대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로 몇 번이나 부딪혔는지 모를 정도예요. 그래도 뭐 우린 어른이니까. 그리고 편집장은 S니까. 최종적으로는 그가 원하는 대로 만들긴 했어요. 하지만 저도 오도 속으로는 S의 방식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 의미에서도 정말 신세 많이 줬어요. 왜냐면 당신이 써준 원고는 퀄리티가 정말 높았으니까요. S도 당신 원고에 대한 신뢰는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만큼은 우리 셋이 의견이 딱 맞았죠. 당신 원고에 대해 수정 요청을 보낸 적도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업계에서 당신 같은 타입의 라이터는 드물잖아요.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는지, 어떤 시각에서 접근하는지 같은 부분에서 저도 배운 게 많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S한테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 하나 더 있어요. 아까 편집부가 해체되면서 다들 퇴사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인사팀 동기로부터 들은 얘기가 좀 달랐어요. S가 갑자기 사직서를 내겠다고 했고 그걸 받아들인 본사에서 결국 휴관 결정을 내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진짜라면? 연말도 아닌 애매한 시기에 갑자기 휴관이 결정된 이유가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뭐 퇴사는 개인의 자유니까요. 그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게 사실이었다면 적어도 저랑 오한테는 그런 배경에 대해서 설명 정도는 해줬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S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날에 데이터 정리본 하나 던져주고 이제부턴 너희가 알아서 해. 이게 전부였어요. 납득할 수 있겠어요? 뭐 그렇다고 우리도 성실하게 인수인계를 했냐면 사실 그냥 대충 해버렸죠. 어차피 월간 B는 휴관됐잖아요. 회사에 제대로 넘겨줄 것도 없었고. 에? 편집부 자료실이 엉망이 되어 있었다고요? 아, 죄송해요. 그건 아마 우리 책임일 거예요. 다음 세대의 젊은 친구들한테 민폐 끼쳐버렸네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별책이라는 형태로나마 간신히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뭔가 뿌듯하기도 하네요. 죄송해요. 옛날 생각이 나서 그만 주절주절 떠들어버렸네요. 오늘은 B에 대한 이야기였죠? 아, 녹음기 돌리고 있나요? 아, 요즘은 아이폰으로 녹음하는 시대죠. 알고는 있는데 옛날 버릇이 남아서 옛날 일본식 녹음기를 쓴다고 해버리네요. 저는 늘 인터뷰하는 쪽이라서 그런지 막상 인터뷰 당하는 입장이 되니까 왠지 긴장되네요. 혹시 이거 처음부터 녹음 중이었어요? 아, 당신도 참 사람 못됐다니까요. 아까 편집부 얘기는 오프 더 레코드로 부탁해요. 아, 그립네요. 저도 딱 한 번 그곳에 취재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땐 뭐였더라? 아, 맞다. 터널이다. 거기서 심령 현상을 직접 검증하는 실험을 한다고 해서 갔었어요. 근데 결국 밤새 기다려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그래서 적당히 오브 같은 게 찍힌 사진을 미안해. 아, 혀 꼬인다. 그래서 적당히 오브 같은 게 찍힌 사진을 실어서 어물쩍 넘겼던 것 같아요. 그때는 오컬트 잡지도 활발했죠. 뭐 어찌됐든 재밌긴 했어요. 아, 맞다. 제가 오기 전 세대 편집자 중 한 명이 그 근처에 종교시설에 대한 기사를 썼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시대였죠. 전화 받았을 때 진짜 놀랐어요. 그 신입 친구 감이 좋네요? 산 반대편까지 포함해서 거대한 심령지대가 형성되어 있다라니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듣고 보니 그럴싸하네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좀 부끄러운 이야기긴 하지만 잡지가 휴관이 결정된 이후에는 다들 다음 일자리를 구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자료 정리 같은 건 대충 마무리하고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긴 게 고작 백넘버 데이터가 담긴 CD롬이랑 서류 몇 장 대충 박스에 넣어서 보관한 것 정도였죠. 그렇게 그냥 서고에 던져놓고 끝! 딱 그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각자의 수첩이나 개인 컴퓨터에 남아있던 담당 라이터들의 기획안이나 취재 메모, 원고 파일 같은 것들은 회사가 따로 보관한 게 아니라
그대로 각자가 챙긴 상태에서 퇴사하게 됐어요. 아마 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운 좋게도 그런 자료들을 아직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당신한테 연락을 받고 오랜만에 예전 취재 메모들을 다시 꺼내봤어요. 아직 대충 훑어본 정도지만 있었어요. B에 대한 아직 잡지에 실리지 못하고 묻힌 이야기. 신입 친구의 말을 빌리자면 산의 동쪽. 그러니까 댐과는 반대편의 이야기예요. 아쉽게도 원고로 정리된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메모한 거랑 기억을 바탕으로 이야기해드리는 방식이 될 텐데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기서부터 그 내용입니다. 정보 제공자는 B씨라는 분인데 편의상 A씨라고 부를게요. 메모를 보니까 22살의 남성, 대학생이네요. 그리고 라이터 F씨의 소개로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A씨는 도쿄에 있는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학생이었어요. 인터뷰 전년도에는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취업 준비에 꽤 애를 먹었다고 하는데 다행히도 4월부터 다닐 회사가 정해졌고 졸업논문도 제출한 상태라 이제야 좀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기였다고 하더군요. 한국은 약간 대학교 졸업하면은 뭐 자기 개발을 조금 더 하기도 하고 뭐 학원을 다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취업 준비를 하는데 일본은 마지막 연도에는 거의 졸업하기 전에 그 내정이 확정돼 있는 경우가 많아. 약간 대학교 단위에서도 약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회사들을 이렇게 쭉 정리해서 어디에 면접을 보러 가고 이런 식으로 취업 활동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니 인턴 느낌은 아니고 한국에서는 그 취업 전에 뭐 인턴 가기도 하고 뭐 잠깐 1, 2년 다니고 다른 회사로 넘어가기도 하고 경력 쌓기도 하고 하잖아. 근데 일본의 취업 문화는 이제 사실 막 졸업하는 대학생이 뭐 얼마나 전문적인 걸 알겠어. 근데 이제 일본 취업 문화는 그 이름 있는 어떤 대학에서 면접 온 학생들을 요렇게 몇 명 뭐 부활동한 거, 성실성, 사회성 이런 걸 보고 이제 뽑아가서 계속 키우는 거야. 인턴처럼 뭐 정직원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취업시켜서 계속 거기서 크고 뭐 보통 일본에서는 한동안은 이제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퇴직할 때까지 그 회사에서 쭉 크는 경우가 많았죠. 요즘이야 뭐 이직도 하고 이렇게 프리랜서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업계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전 일본 취업 문화는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취업 준비에 꽤 애를 먹었다고 하는데 4월부터 다닐 회사가 정해졌고 졸업 논문도 제출한 상태라서 이제야 좀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기였다고 하더군요. 하나 더 재밌는 얘기를 해주자면 취업 준비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고 졸업 실패할 수도 있어. 단위를 다 못 땄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내정도 다 받았는데 1년 더 다녀야 된대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아무튼 이번 이야기는 A씨의 졸업연구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A씨는 졸업연구 주제를 공포 감정을 타인에게 전달할 때의 신체 표현으로 정했다고 해요. 내용을 들어보면 피험자에게 짧은 공포 영상을 보여준 다음 그 피험자가 제3자에게 그 감상을 말로 전할 때 어떤 제스처를 사용하게 되는지 그 경향을 분석하는 연구였다고 해요. 뭔가 독특한 연구죠? 알고 보니 A씨도 엄청난 호러만이야. 그래서 어차피 졸업 연구를 해야 된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주제로 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단순히 제스처의 패턴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피험자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까지를 연구하고 싶어서 피험자를 그룹별로 나누기로 했대요. 그룹을 나눌 때에는 사전에 피험자들에게 10문항 정도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해요.
설문 내용은 이제 호러를 좋아한다, 호러를 싫어한다 라는 거라던가, 말하는 거를 잘한다, 말하는 걸 못한다, 형제자매가 있다, 외동이다, 이런 다양한 항목이 포함돼서 약 50명 정도의 피험자 데이터를 분석해서 각 그룹 간의 제스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요소를 찾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A씨는 연구 주제가 공포 감정을 전달할 때 신체 표현이기 때문에 내용을 설명하는 데 집중하게 되는 스토리형 공포 영상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최대한 추상적이고도 보고 난 후에 그냥 무서웠다 라는 감정만 남는 게 좋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실험에 사용할 영상으로 인터넷에 떠돌던 저주의 영상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뭐 당신이라면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유명한 호러 영화 링에 나오는 저주의 비디오는 한번 보면 7일 뒤에 죽게 된다, 그런 설정이잖아요. 의미 불명하면서도 불길한 분위기를 풍기는 그 영상이 한때 사회적 현상이 되기도 했죠. 링이 데이트 친 후 그걸 따라한 저주의 영상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넘쳐나기 시작했다는 것도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A씨가 선택한 영상도 그런 어디서나 흔히 있는 저주의 영상 중 하나였어요. 길이는 약 3분 정도의 영상으로 피 묻은 시칼이나 화질이 나쁜 폐가에서 찍힌 인형, 그러니까 사람의 그림자 같은 거, 그리고 기괴한 얼굴을 한 여성의 모습이라던가, 여튼 이런 클리셰적인 장면들이 몇 초 간격으로 계속 바뀌는 전형적인 저주 영상이었다고 해요. A씨는 그 영상을 보고 어디선가 본 적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유명한 호러 영화의 장면 몇 개가 그대로 가져와 사용된 걸 발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추어가 공포 영상을 대충 짜집기해서 만든 저퀄 영상이었던 거죠. 아, 그 영상이요? 저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이미 삭제됐는지 찾을 순 없었어요. 그 영상을 피험자들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감상을 설명하게 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무서웠다 라고 말하기도 했고, 예전에 꾼 악몽이 떠올랐다고 말하기도 했대요. 정말 사람마다 반응이 천차만별이었다고 해요. 사실 본론에서 좀 벗어나는 이야기지만 이 실험 흥미롭지 않아요? 나도 당시엔 괴담 인터뷰를 하러 간다는 걸 잊어버릴 정도로 이 연구 내용을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결과요? 당연히 물어봤죠. 제스처는 종류, 빈도, 길이, 이렇게 3가지 기준으로 측정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 항목 대부분에서는 각 그룹 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호러를 좋아하는 그룹과 호러를 싫어하는 그룹에서는 확실한 경향 차이가 있었다고 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호러를 좋아하는 그룹은 호러를 싫어하는 그룹보다 유령의 움직임이나 생김새를 묘사하는 제스처가 더 자주, 더 길게 나타났다고 해요. 예를 들면 우라메시아, 약간 일본 유령 이미지 보면은 그 유령이 이렇게 손 이렇게 꺾고 앞으로 내밀면서 머리에 하얀색 천 메고 하얀 기모노 입고 이런 그 제스처 있죠. 그런 포즈? 그런 우라메시아 같은 동작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호러를 싫어하는 그룹은 호러를 좋아하는 그룹보다 필러적인 제스처가 더 자주, 더 길게 나타났다고 해요. 이 필러라는 단어는 틈을 채우는 것이라는 단어라서 말을 더듬거나 다음 말을 이어갈 때 무의식적으로 하는 의미 없는 제스처를 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호러를 좋아하는 사람은 무서운 경험을 하면서도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함께 무서워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유령의 특징을 세세하게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반면 호러를 싫어하는 사람은 공포를 힘든 경험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공감을 얻고 위로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말이 앞서가고 표현이 따라가지 못하는 순간이 많아지면서 필러적인 제스처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게 A씨가 연구 논문에서 내린 결론이었어요.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 않나요?
흥미로운 결과야. 이렇게 생각해보면 오컬트 잡지를 만드는 사람과 그걸 소비하는 사람, 그걸 받아들이는 방식의 차이 이야기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엔터테인먼트로서 오컬트를 제공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독자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방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려고 하죠. 근데 독자 중에는 어떤 정보에 대해 과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감정이 폭발한 상태로 편집부에 연락을 해오죠. 당신도 알고 있을걸요? 독자 편지? 특히 B를 다룬 특집호를 냈을 때 그런 열성적인 독자들의 연락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UFO 봤어요 같은 연락이 아니라 무서워요, 괴로워요, 도와주세요 이런 연락이. 이야기가 너무 옆으로 샜네요. 아, 쓸데없는 잡담이 많은 게 제 안 좋은 습관이라.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실험을 계속하면서 A씨는 50명의 피험자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정리해야 했다고 해요. 나는 이야기 들으면서 와, 아직도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는구나 싶었어요. A씨는 피험자가 제3자에게 공포 영상을 설명하는 모습을 미리 녹화해두고 나중에 그걸 보면서 피험자의 프로필과 함께 제스처의 종류, 제스처의 빈도, 제스처의 지속 시간 이렇게 하나하나 엑셀에 입력하는 작업을 했다고 해요. 공포 영상 자체는 3분밖에 안 됐지만 피험자들이 이야기하는 시간은 평균 5분, 긴 경우에는 10분이 넘는 경우도 있어서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명 정도 입력하고 나니 어느 정도 감이 잡혀서 아,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말할 것 같네 하고 예측하면서 재미를 느낄 정도가 됐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중에서 딱 2명, 특이한 행동을 보이는 피험자가 2명 있었다고 합니다. 한 명은 남성, 한 명은 여성. 제스처 자체에는 그렇게 특별한 점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둘 다 말하는 도중에 마치 무언가를 눈치챈 듯한 기색을 보이며 이야기하는 상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고 했다고 합니다. 둘이 시선을 돌리는 방향도 똑같았어요. 피험자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 대각선 앞쪽. 하지만 카메라 프레임 밖. 그런데 A씨의 기억으로는 거긴 그냥 방구석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이었대요. 더 기묘했던 건 그들이 그곳을 바라보는 방식이었어요. 의도적으로 쳐다보는 느낌이 아니라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리는 듯한 느낌. 어떤 때는 말을 멈춘 채 한순간 그쪽을 응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자기 이름을 불린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A씨는 말했어요. 실험을 위해서 방 안에 불필요한 소음이나 방해 요소는 전부 제거한 상태였기에 A씨는 이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한 명만 그랬다면 단순한 버릇으로 넘겼을 거예요. 하지만 2명이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면? 이건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한 A씨는 다시 한번 그 2명의 설문지를 확인해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사실 아직 말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A씨는 설문 항목을 만들면서 작은 약간 장난처럼 질문을 하나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은 영적인 감각이 있다, 영적인 감각이 없다 였어요. 그리고 짐작했겠지만 50명 중에서 단 2사람만이 영적인 감각이 있다고 답했던 거예요. 호러를 좋아하는 피가 들끓기 시작한 A씨는 둘을 따로 불러서 다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대요. 하지만 처음엔 이야기라는 걸 꺼렸다고 해요. A씨가 하도 끈질기게 부탁하니까 결국 마지못해 설명해줬다고 합니다. 2사람의 이야기는 거의 일치했어요. 실험 중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어디선가 소리가 났다고 해요. 그 소리는 방의 구석에서 들렸어요. 둥둥. 규칙적이지 않게 떠오른 듯한 타이밍으로 계속 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둘 다 그게 심령현상이란 사실을 즉각 깨달았다고 해요. 자신한테만 보이고 자신한테만 들리는 소리. 그런 일은 지금까지 수도 없이 겪어왔던 일. 그러니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을 반사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건 멈출 수 없었고 그 모습이 A씨의 눈에도 띄었던 거죠.
A씨가 그 방에 유령이 있었던 걸까요? 라고 묻자 둘은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아마도 영상에서 비롯된 존재일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으니 영상 이야기를 끝내자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영상과 관련 있는 존재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둘 중에 남성 피험자는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그는 소리뿐만 아니라 검은 그림자도 보였다고 해요. 소리가 날 때마다 그림자가 방의 구석에서 위아래로 움직였다고. 마치 그 그림자가 뛰어오를 때 바닥을 때리면서 둥 하는 소리가 울린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A씨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런 건 못 본 척하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가 그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걸 그쪽이 알게 되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호기심으로 파고들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경험자의 말은 묵직하네요. A씨도 더 이상 파고들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 영상도 다시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A씨는 너무 깊이 들어와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A씨는 졸업 연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매일 늦게까지 대학에서 논문을 작성하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A씨가 사는 원룸은 대학에서 2정거장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귀가하기 번거로워서 대학 근처에 사는 연구실 친구 집에 연일 신세를 지며 바로 대학으로 출근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A씨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 상대는 경찰이었습니다. 전날 밤 이웃 주민이 신고를 했다는 것이었어요. A씨 집의 베란다에 여자가 서 있다고. 그 신고를 한 주민은 A씨의 원룸 맞은편에 있는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실 창문에서 A씨의 원룸 베란다가 보이는 위치였죠. 그날 밤 9시쯤 별다른 이유 없이 베란다 쪽을 바라봤는데 5층 모퉁이 방, 즉 A씨의 방 베란다에서 붉은 계열 코트 같은 옷을 입은 여자가 두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린 채 마치 만세하는 자세로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A씨의 방을 향해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점프하고 있었다고 해요. 주민은 처음엔 연인 간 다툼이 벌어져서 여자가 베란다에 내쫓긴 걸로 생각했대요. 그래서 딱히 신경도 안 쓰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난 주민이 무심코 다시 베란다를 바라봤을 때 그 여자는 여전히 거기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A씨의 방을 향해 일정한 간격으로 점프를 하면서 놀란 주민은 한동안 그 광경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 여자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게 되죠. 점프할 때마다 그녀의 목이 크게 기울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목을 가누지 못하는 갓난아기처럼 점프할 때마다 머리가 앞으로 뒤로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주민이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도착했을 땐 여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A씨의 방을 방문했지만 A씨는 부재 중이었죠. 그렇기에 경찰은 다음 날 건물관리 회사에서 A씨의 연락처를 받아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지 며칠 후 이번에는 아파트 관리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A씨가 사는 5층 방의 바로 아래층 거주자부터 최근 매일 심야가 되면 천장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불만이 접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조용히 해달라고요. 이전에 경찰 사건 때문인지 강제로 퇴거 조치를 당할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강한 어조로 주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 A씨는 거의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자신의 방을 찾아내고 방 안까지 침입한 걸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그곳에서 지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회사에서 여러 차례 소음 문제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는 집에 거의 돌아가지도 않았고 그 사실을 관리회사 측에 설명하자 결국 더 이상 연락은 오지 않게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만약 그 여자가 내가 4월부터 이사할 집까지 따라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자 두려움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A씨는 아는 오컬트 전문 라이터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소개자 F씨였죠. F씨는 나에게 A씨를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상담을 요청했고 나는 퇴마의식을 해줄 수 있는 저를 소개해주는 대신 A씨에게 직접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뭔가 납득 안 가는 표정이네요? 그렇겠죠. B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으니까요. 사실 이 이야기 아직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당신도 궁금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저주의 영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저도 바로 조사해봤습니다. A씨는 연구를 위해서 대충 골라서 선택한 영상이라고 했었죠. 아마 그 영상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영상 사실 인터넷에서 조금 유명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유명이라고 해도 인터넷 게시판의 특정 스레드에서 한때 화제가 됐던 정도지만요. 이 영상 보면 진짜로 저주받는다더라 같은 제목으로 스레드가 하나 있었고 거기서 그 영상의 링크가 공유되면서 영상을 본 사람들이 기분 나빠졌다, 심령현상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올라오면서 한동안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상대로 인터넷 유저들에 의한 영상 속 장면 분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몇 년도에 제작된 미국 영화에서 가져온 거다. 이 장면은 예전에 유행했던 심령 GIF를 사용한 거다. 이런 식으로 출처를 하나하나 특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죠. 이런 거 분석해내는 사람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 분석 속에서 출처를 특정할 수 없는 장면이 단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2개의 컷 하나의 장면이라고 해야 할까요? 약 5초 정도 흑백 화면이 흐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영화나 기존 영상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 직접 촬영한 것 같다는 거였어요. 저도 확인해봤습니다. 솔직히 다른 장면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강렬한 임팩트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미불명이라는 느낌이 강해서 오히려 더욱 기묘하게 느껴졌어요. 일단 첫 번째 컷으로 숫자 5라고 적힌 패널이 벽에 붙어있는 건물의 모습입니다. 아파트나 주택단지에서 동마다 번호가 매겨져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촬영자가 그 건물을 올려다보며 찍은 것 같은 구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 한 여성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그 표정이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했고 울고 있는 것 같기도 했으며 화가 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입을 가로로 크게 벌리고 이빨을 드러낸 채로 말이죠. 그 얼굴이 카메라 쪽으로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아마 그 여성은 카메라를 향해 점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며 뛰어오르는 여성을 위쪽에서 내려다보며 촬영한 것 같은 구도였습니다. 얼굴보다 약간 위쪽으로 그녀의 두 팔이 보였는데 마치 카메라를 향해 손을 뻗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눈치채셨죠? A씨의 이야기 속에서 등장했던 여자도 똑같이 하고 있었죠. 이 둘이 동일 인물인지는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A씨는 결국 그 여자를 직접 보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연결점은 너무 기묘하지 않나요? 당연히 그 기묘한 영상에 대해서도 분석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 5라고 적힌 숫자 5가 적힌 건물. 이게 B에서 유령 맨션이라고 불리는 건물의 5호동이었다고 합니다. 건물 외관과 그 뒤로 보이는 산의 능선이 일치하는 걸로 보아 거의 틀림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성 쪽은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영상 속에서 보이는 건 얼굴과 손뿐이었으니까요.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건 그녀가 서 있는 바닥이 자갈이었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도 상당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그 여자가 누군지, 어디서 촬영된 건지 결국 밝혀지지 않은 채 끝났습니다. 그 유령 맨션, 예전부터 각종 소문이 많았던 장소잖아요. 그래서 그 맨션이 저주의 근원인 것 같다는, 근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인터넷 사용자 사이에서 가장 유력한 결론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어째서 기사로 실리지 못했냐고요? 편집장 검토에서 탈락했거든요. 결말이 약하다는 이유로요. 그러니까 진실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겠죠. 그 사람다운 판단이에요. 사실 저도 동감합니다. 이야기는 좀 어중간하죠? 구체적인 정체를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를 남기는 미스터리로 마무리하기에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진실을 파헤치는 이야기로 보기에도 결론이 나지 않아서 부족한 느낌이 들고요. 아깝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차피 기사로 채택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필요하면 당신 이름으로 써도 괜찮아요. 당신이라면 멋지게 살려낼 수 있겠죠? 이 이야기도 그럼 성불할 수 있을 테니까요. 거절하지 마세요.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 할 입장인데요. 당신 덕분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옛날로 돌아간 기분이 들어서 즐거웠어요. 참, 오에게도 연락해서 요즘 B에 관련해서 아직 기사로 실리지 않은 정보가 있는지 물어볼게요. 저 녀석이랑도 요즘 뜸했는데 연락하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네요. 라는 게 이번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아까부터 계속 오늘 읽은 분량에서는 계속 언급됐던 그 빨간 옷을 입은 점프하는 여자에 대한 게 많이 풀렸죠? 하나도 안 무섭다. 오늘은 불 켜고 자고 방구석에 소금 넣고 자야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무서워지기 시작하는데, 이전까지는 그냥 뭐 뜬금없는 단편집들, 뜬금없는 그냥 일반적으로 어디에나 있을 법한 괴담들이 계속 나왔다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실제로 이 작가, 이 글의 작가 세스지 씨가 인터뷰하고 조사하면서 그걸 전부 엮어주는 과정이 나타나는데, 이게 또 상당히 소름 돋죠.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 예정입니다.